우리 교재 532페이지, 이제 10번째 과목이죠. 직업윤리. 2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곱이죠. 요 한 고개만 넘으면 여러분들은 사주 완성, 끝나게 되는 겁니다. 1번 볼게요. 다음 중 윤리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보면요. 윤리는 사실, 우리가 초중고 때 국민윤리, 도덕,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 그 당위성,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좀, 그리고 애매하기도 해요. 맞는 것 같기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모든 사람이 윤리적 가치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한다면 사회 질서가 붕괴되기 때문에 윤리적 가치가 중요하죠. 이건 진짜 맞지. 누가 봐도 맞지. 윤리적인 인간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도덕적 가치 신념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문제되는 거 전혀 없죠. 그죠? 공동생활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인간 생활에서 형성되는 공동행동의 룰을 기반으로 윤리적 규범이 형성되죠. 윤리적 규범은 이래서 한 것 같아요. 어떤 협력을 필요로 하고 공동생활과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맞는 것 같아. 그지? 윤리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바르게 하는 것, 또는 인간 사이에 필요한 올바른 질서. 맞죠? 그죠? 뭐 문제되는 거 전혀 없죠. 서양적 사고에서 윤리는 전적으로 인륜과 같은 의미이며 엄격한 규율이나 규범의 의미가 배어있는 느낌을 준다. 요거는 좀 느낌상 그렇잖아. 이건 왠지 동양적인 것 같잖아. 맞아요. 정답은 5번이에요. 인륜, 엄격한 규율이나 규범, 이런 것들은 동양적인 겁니다. 2번, 다음 중 직업의 의미와 관련이 없는 것은, 여기 보시면 경제적 보상받는 거 맞죠? 그죠? 직업은 자기 의사에 따라 하는 거죠. 강제로 하는 건 직업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경력, 증명서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나는 직업 생활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기술서, 경험기술서 이런 걸 쓸 때 경력기술서는 지속적으로 했던 거, 직업적으로 했던 걸 쓰는 거죠. 그리고 보통 경험기술서에서는 지속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단기적으로 했던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 직업은 노력에 여부와는 상관없이, 말도 안 되죠. 직업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 효용성이 있는 일이다. 이건 맞아. 근데 노력이 필요하죠. 직업은 성인이 하는 일이다. 맞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 직업윤리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여러분들은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꼭 맞는다 여기셔야 합니다. 또한 그 일에 열성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가져주세요. 이걸 천직의 의식이라고 하죠.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요즘 그 신세대 직장인들이 저는 이 직무와 적성이 맞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결정을 하고 바로 퇴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고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성검사나 인성검사 이런 게 좀 강화되고 비중이, 그 평가를 하는 데서 비중도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일단은 천직의식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유는 어쨌든 맞든 안 맞든 일단은 좀 잘 맞는다. 나한테 맡겨진 일이 맞는다. 일단은 먼저 좀 여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천직의식. 4번, 다음 중 외부로부터 강요당한 근면이 있고요. 금방 알겠죠? 또 내가 스스로 하는 근면이 있어요. 회사 내 진급시험을 위해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 이런 거는 누가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이번에 진급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건 스스로 하는 거죠. 상사의 명령에 이거네. 그죠? 세일즈맨이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거. 이것도 스스로 하는 거지. 경쟁 PT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퇴근 후 스피치 학원에, 상사가 스피치 학원 다녀 이렇게 지시는 하지 않죠. 내가 필요로 해서 다니는 거지. 자기가 할 일을 위해 퇴근 후에 매일 1시간씩 운동하는 거. 다 내가 스스로 하는 근면이에요. 5번, 근무 시간 중 예기치 못한 고교동창의 방문으로 장시간 사무실을 이탈하였다면 이는 어떠한 의무의 위반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직업윤리에서 제일 헷갈리고 어려운 건 이런 것 같아요. 왜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거든. 이게 직무전념도 같기도 하고 성실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근면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개념과 연결되는 그 설명과 이걸 정확하게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정답이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이론 보면서 이거는 도대체 뭔지 뭐 잘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오늘날 윤리경영과 직무윤리를 강조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하지 않는 거. 이런 게 또 어려워.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항상 조심하면 돼요. 이런 문제를 틀리면 또 타격도 커.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헷갈려서 틀리는 거죠. 그럼 잘 볼게요. 잘 봅시다. 기업윤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윤리 인프라가 돼요. 맞아요. 요즘은 윤리적이지 않은 기업 이런 데는 계속해서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요즘 SNS나 이런 곳에서 그리고 특히 고객님들의 그 눈높이가 상당히 좀 높아졌죠. 그래서 윤리적이지 않은 기업, 뭐 여러 가지 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러니까 뭐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하도록 하기도 하고 뭐 불매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도 하죠. 실제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누군가 그 경영자라든가 직원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바로 불매운동합시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 타격을 주고 지속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겠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윤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이제 윤리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제 필수적인 게 돼버렸어요. 1번 맞죠? 2번. 윤리 경영은 가치 있는 장기 생존을 목적으로 하며 능력과 윤리는 전문가 지냐? 핵심 요소예요, 이제.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윤리적인 면까지 갖춰야 되죠. 특히 여러분들처럼 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도 윤리적이어야 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한 신뢰와 평판의 실추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더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이 부분에 설명을 드렸죠. 비윤리적이라서 그 타격을 입은 건 정말 이건 복구하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평판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5번을 먼저 볼게요. 기업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면서 기업에 요구되는 윤리 차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 윤리적이길 원하죠. 윤리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죠. 근데 4번을 보면요. 이게 정답인데 이게 왜 적당하지 않냐면 평판 위험이라는 것은 기업의 본연의 활동이에요. 윤리적인 윤리경영과 직무윤리는요, 이 평판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본연이야, 본연. 이거는 뛰어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제일 헷갈리고 어려울 것 같아. 7번. 이것도 그렇죠. 이런 거 다 애매해. 다음 직무윤리 강령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거. 직무윤리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맞는 거죠. 맞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해당 업무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소속회사와 중간 감독자에게도 있어. 이거 문제돼요? 맞잖아. 다 있어야 되잖아. 담당자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회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감독자, 관리자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맞잖아.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2번은 직무윤리 준수에 있어서 관련 업무 종사 간의 경쟁관계가 주된 거 윤리는 경쟁이랑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경쟁 때문에 가끔은 비윤리적인 행동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쟁관계가 주가 되면 안 돼요. 상호 협조관계가 주가 돼야 되죠. 경쟁이 앞서서. 그러니까 안 맞죠? 도덕은 법이 최소한이다. 바뀌었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죠. 도덕이 훨씬 더 큰 범위죠. 그 안에 법이 있는 거죠. 신의 성실 의무는 단순히 윤리적 기준에 그치고 법적 의무는 아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자, 신의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법적인 불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 내에 보면 인사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규정 내에는 보면 징계규정이 있어요. 그 징계는 사실은 크게 보면 어떤 법적인 그 징계규정에 있는 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거죠. 지키지 못하면 징계를 받는 거죠. 이게 법적 처분받는 거랑 똑같잖아요. 회사 내에서. 근데 그 안에 보면 성실 이런 게 있어요. 성실은 뭐예요? 출퇴근을 정확한 시간에 맞게 하고 특히 뭐 출근 시간을 자꾸 늦어. 이러면 이런 게 다 징계 사유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직무윤리사항은 모든 회사에서 동일한가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8번. 오히려 이런 게 더 명확할 수 있어요. 직업윤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황 판단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항상 직업윤리에는 규정 얘기가 나와. 규정에 벗어나는. 그리고 꼭 도덕적인 얘기 나와. 뭐 인사청탁 이런 게 나와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규정을 지켜야 돼요. 거래처로부터 작은 선물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추후 해당 선물의 가치를 확인해 봤더니 회사에서 정한 수준, 이게 뭐죠? 규정. 다소 넘어서는 금액으로 확인되었어.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3만 원까지는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봤더니 3만 2천 원짜리야. 그럼 어떻게 해요? 2천 원 거실러 주나요? 그게 아니죠. 일단 규정을 벗어난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2천 원 거실러 주지 마시고 바로 그냥 돌려줘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즉시 선물을 돌려주고 대신 상대방이 좀 이렇게 거북할 수도 있잖아. 거절을 당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회사 규정 때문임을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9번, 10번 다 상황 판단이에요. 여러분들 신입사원 면접에 참여하게 됐는데 회사 상사가 찾아와서 이번에 친척이 입사 지원을 했으니 비리.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부탁하는 청탁을 해서 이런 사람 적절한데요. 들어주면 안 돼요. 즉시 청탁을 한 상사에게 해당 청탁이 부당한 사실을 설명하고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실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다가 자꾸 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화나는 거잖아요. 다 자기들끼리 뭐 안다고 뭐 이렇게 해주고 뭐 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10번. 가난해 보이는 고객이 찾아와서 회사에서 정한 규칙을 넘어서는 수준의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규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규칙을 꼭 지켜야 돼요.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가난해 보이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긴 하지. 그렇지만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회사 1번이죠. 어긋난 벗어난 이름으로 고객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돼요. 못 들은 척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사칙을 수정하기에 노력해요. 규정은 우리가 지키라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걸 수정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고객의 요구이므로 좀 가난해 보이고 막 이러니까 내 돈 해주고 이러는 경우인데 이것도 맞지 않아요. 이런 소문나서 다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저 사람은 다 들어줘 이러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게다가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회사를 안 좋은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어쨌든 규정, 규칙 이런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지키도록 합시다. 서비스 시에 금지해야 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직장인 에티켓에서 직업윤리 뒷부분에 상당히 많이 나온 내용이거든요. 사실 직업윤리에서 가장 핵심은 직장인 에티켓하고요. 성윤리야. 근데 직장인 에티켓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서비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봉사활동도 하고 그럴 때 개인용부에 전화통보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고객을 방치한 채 안 되죠. 요란한 구두소리 안 되죠. 고객이 있는데 화장 안 되죠. 근데 고객님과 아이 컨택을 하는 행위는 이건 좋은 행위잖아요. 괜찮잖아요. 12번 인사를 할 때 예절로 적절하지 못한 것. 상대방보다 먼저 하세요. 나중에 타이밍을 맞추어 적절히 응답을 또 해드려야 되죠. 명랑하고 활기차게 인사를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죠. 기분에 따라 인사의 자세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신난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우울할 때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4번 지위 고하에 따라 인사법을 달리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나 정중하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정중하게 항상.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악수를 할 때 예절, 악수도 하나의 에티켓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어떤 인간들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먼저 목례를 하고 악수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 대통령 표창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앞에 대통령이 계셔. 그럴 때 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악수하고 목례를 해야 된다. 그럼 먼저 목례를 하고 이렇게 꼭 악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꼭 벌어질 거예요. 상대의 눈을 보며 밝은 표정을 져야죠. 왼손잡이 말도 안 돼요. 악수는 만국 공통이야. 세계 공용어라고 보면 돼. 항상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을 잡을 때는 또 너무 꽉 잡으면 안 되죠. 상대방이 불편해하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악수를 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렇게 넣고 악수해. 말도 안 되죠. 정답은 3번. 어렵지 않죠. 에티켓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개의 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을, 갑에게. 이러면 다 풀려.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을, 갑은 왜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갑과 을, 막 갑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분은 좀 고객이라고 보면 돼, 고객. 아니면 윗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나쁜 의미가 아니야. 나이가 어린 사람을 연장자에게, 을을 갑에게. 맞습니까? 연장자가 갑이잖아.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참자를 고참자에게, 을을 갑에게. 맞죠? 고참자가 갑이잖아. 동료 임원을 고객, 손님에게. 고객은 평생 갑이야. 고객은 하늘. 동료 임원을 고객에게. 맞죠? 타회사의 관계자. 타회사의 관계자가 고객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갑이잖아요. 이게 잘못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 금방 풀어. 정부 고관의 직급명은 퇴직한 경우에도 항상 사용한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장관 직무를 수행하시다가 은퇴하셔도 우리는 그분을 장관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명함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명함 많이 주고받게 될 거야. 직장생활 하면 항상 주고받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명함 반드시 명함 지갑에서 꺼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호주머니 이런데 막 이런 데서 꺼내지 말고 명함 지갑 합격 결정 나자마자 제일 먼저 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명함 지갑이에요. 이런 데는 돈 아끼지 마. 상대방의 받은 명함도 명함 지갑에 이렇게 보고 나서 아 그렇구나. 뭐 탁자에 놨다가 뭐 나중에 집어넣든지 이래야 되죠. 명함을 받으면 그대로 집어넣지 말고요. 받자마자 그냥 이렇게 넣지 말고 명함에 대해서 아 과장님이시군요.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한두 마디. 아 마케팅 팀에 계시는구나. 아 요즘 많이 좀 힘드시죠. 뭐 이런 거 하라는 거죠. 명함을 하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꺼내 상위자에게 줄 때는 왼손으로 가볍게 뭐 이렇게 드릴 때 뭐 왼손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동의자 하에게 오른손만 주고 건네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이런 것도 맞습니다. 다음. 상대방과 만남 중 시간이 나면 상대 명함의 일치장소, 상대 경력 등의 부가 정보를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적어가 아니에요. 요거 적는 건 맞아. 실제로 인간관계 잘하시는 분들 명함을 모아놓은 데 보면요. 명함이 그냥 깨끗한 상태로 있잖아요. 다 뭔가 부가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언제 적냐면 이분과 만남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적는 건 결례죠.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5번 쌍방이 동시에 명함을 꺼낼 때는 왼손으로 서로 교환하고 오른손으로 옮겨진다. 뭐 이런 당연한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나중에 해봐 실제로.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다음 중 전화를 할 때 예절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돼요. 전화를 건 이유를 숙지하고 이와 관련해 대화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바쁜 상황에서는 비서를 통해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사실 신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서도 없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높아져서 비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고객, 아니 꼭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상대방한테 전화할 때는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48시간 안에 48시간도 사실 좀 길어. 바로 해주는 게 좋죠. 전화벨이 3, 4번 울리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야. 너무 길게 울린 다음에 받으면 이분들이 끊을 수도 있고 또 불편하잖아요. 상대방께서. 그러니까 3, 4번 정도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성예절 이런 게 나왔어요. 핵심적인 내용이죠. 성예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게 있어요.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 그런데 그 NCS 직업기초학력 교과서에는요, 요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다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성희롱은 이 두 가지는요, 형사사건이에요. 근데 얘는 민사사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벌을 한다 그러면 회사 징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희롱은. 그래서 얘는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성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한 대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해 당사자는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이거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언제든지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럴 때는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환경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중지할 것을 요청해야 돼요. 그 예전 세상에서는 주로 이제 성희롱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보다 직급이 높거나 그러면 혹시 내가 인사나 이런 데서 징계나 뭐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봐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답니다. 되게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당당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피해 당사자는 증거 자료를 수거하고 공식적 처리를 준비하셔야 돼요. 증거가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회사 내부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아니에요. 정답 3번이고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공정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외부 전문가 초빙. 회사는 가해자에 대해 납득할 정도의 조치를 취해 줘야 돼요. 결과를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해 줘야 되죠. 회사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여 처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질질 끌다가 일이 더 커지죠.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걸 묻고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반드시 법적으로는 이런 거는 좀 안 맞아요. 사실은. 사전에 방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상대방이 뭐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든가, 아니면 충분히 뭐 회사에서 징계나 어떤 여러 가지 처리를 충분히 했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분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좀 개인적인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아니라는 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1번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희롱의 법률적 기준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성희롱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뭐냐면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어떤 성적인 어떤 수치심이나 뭐 굴욕감 이런 것들을 느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의도가 없었어도 상대방이 느꼈으면 여러분들은 성희롱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죠. 성희롱도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요것만 형사처벌이라고 그랬죠. 고객과 거래처 직원도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아니에요. 만약에 근무가 끝나고 회식을 갔다거나 워크숍을 갔다거나, 이건 직장 밖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건 직장 내 성희롱 아닌데 직장 밖 성희롱인데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직장 내 성희롱이에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아니에요.
직장 밖에서 발생한 것도 다 직장 내 성희롱이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9번. 평소 동료들의 업무 처리 부탁을 잘 들어주곤 했는데 동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들의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 적절한 대응은 여러분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동료도 사랑해야 되지만 일단 내가 잘 돼야 동료도 잘 되고 내가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동료한테 더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서 도와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자꾸 부탁을 해서 내가 괴롭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신 동료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좀 부드럽게 거절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5번인 것 같아요. 자신의 상황 내지 심정을 언급한 뒤 동료들을 이해시키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 서로를 위하는 일이에요. 동료들에게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지마! 뭐 이러면 불편해지겠지. 바로 다음날부터 동료들에게 더 이상 처리해 줄 수 없어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이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고지와 전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이거는 회사 지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야죠. 그게 1번이죠. 회사의 지시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발령지에서 근무를 해야 되죠. 나머지는 큰일 나. 원하지 않는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있는 근무 태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말하고 대기해요. 이건 지시 불이행이에요. 가야 돼요. 이직으로 해 퇴사해요? 말도 안 되지. 회사 손실이지. 여러분들한테도 손실이고. 연고지에 근무하기 위해 부서를 옮겨요? 누구 맘대로. 지시를 일단 따라야 돼요. 옮긴다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상담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옮겨야죠. 그것도 회사가 허락을 하고 지시를 해야 옮길 수 있는 거죠. 연고지로 돌아가기 위해 신규 근무 테마, 이건 말도 안 되지. 큰일 나죠. 망치는 거야. 서로를 망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긴 여행을 그 28일 동안이었죠. 4주 동안의 여행을 끝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빵꾸노트도 까지 스스로 한번 하시면서 최종적인 그 마침표를 좀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